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벗이 시작됐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였던 인플레이션이 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요거 더 내려오면은 조만간 2% 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피벗이 되게 설득력 있게 됩니다. 연준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연내 금리 인하 정말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만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악의 상황 왔으면 좋겠다 금리 인하하게. 그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오를까? 성장과 금리를 같이 보셔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성장이 더 크게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 초반에는요 금리 인하했는데도 시장이 미동도 안 해요. 계속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로 성장 주저하는 거 이상으로 금리를 잡아내리니까 네. 이때부터 말아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최악의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최악의 상황이 와야지 금리를 인하하지.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 컨텐츠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죠. 페드의 그 많은 정책들을 정말 쉽고 간결한 언어,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는 분이죠.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과 오랜만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건강하셨습니까? 네. 미국에 제가 저 출장 갔다 왔잖아요. 아, 예, 예. 아우, 근데 직접 보니까 그냥 제가 느낌은 야, 뭐가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사실 한 두어 달 전부터 사실 미국의 은행들 리지널 네네. 뱅크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들이 이제 몇 개가 한 4개 정도가 지금 뭐 파산이 됐고, 네네네. 또 추가로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다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우리 오건영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은행 위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요즘 이제 뭐 다 해결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JP 모건의 아, 네. 제이는 대충 다 됐다. 네, 그렇죠. 대충 다 됐고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발산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금융위기급의 리스크는 아니다. 예. 그리고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의 대형 은행들을 흔드는 그런 이슈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네. 중소형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몇 개씩 계속 파산해 나갈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아직도 그 뷰는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만 이제 한 가지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만들어 오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들이 파산하더라도요 시장에 충격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모르시잖아요. 오늘 몇 명인지. 관심 없죠. 저도 아무 관심이 없어. 안 우리 보거든요. 직원도 확진됐다길래 예. 야, 무슨 확진이야. 그런 거 없잖아 이제. 그랬지. 이게 이제 확진자 수라는 걸 사실은 근데 2, 3년 전만 해도 예. 저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마켓 보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 수 수. 나와 있는 거 네, 본 다음에 국가별. 그렇죠. 그거 네. 땡겨가지고 데이터 다 트렌드 막 분석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시장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코로나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시장의 기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5만 명 들어도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할 때마다 신속하게 덮어주고 신속하게 덮어주고 신속하게 덮어주면, 간헐적인 은행의 파산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금융시장 자체가 크게 반응하지 네. 않는, 심드렁 이제 이런 분위기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은행이 파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일정 은행들이 파산하더라도 그 파산이 금융시장에 영향이 주는 없도록.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할 것 같으면 바로 들어와가지고 메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안은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좀 파산한다라는 관점을 조금만 좀 큰 관점에서 좀 해석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한번 좀 잠깐 좀 슬라이드를 그래. 하나 준비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이 슬라이드를 한번 잠깐 보시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증권 투자입니다. 결국에는 예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이제 그 IT 벤처 기업들이 워낙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예금이 넘쳤고, 그 예금을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한 겁니다. 근데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고객층이 IT 벤처인데 돈 많은 IT 벤처가 왜 대출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IT 벤처 같은 경우 투자를 받아야지 대출을 받으면 안 예. 되겠죠. 그러면 대출이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록색 선이 대출인데요. 대출이 안 나가는데 예금이 크게 늘어나 있죠. 그래서 그 갭을 갖다가 메워주기 위해서 뭘 한 거냐면은 증권 투자에 나서게 되죠. 예. 그런데 증권 같은 경우도 장기 국채를 담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기 국채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일종의 미스매치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나중에 예금 찾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제 이렇게 아마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리스크 관리를 할 때.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돈이 이렇게 넘치는데 예금 찾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난 일주일 동안 봐서 예금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약간 좀 되물었겠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짜리를 담은 찾아도 거죠. 그렇게 한꺼번에 네, 찾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불황이라는 게 모두한테 닥쳐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호황이 오니까 모두 다 예금만 하고 대출을 안 받았고, 불황이 오니까 모두 다 예금을 찾아가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무너졌던 겁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은행이 단기로 예금을 받아가지고 장기로 운용한 게 문제냐? 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운용을 해요. 물론 저렇게 길게 막 10년짜리를 갖고 뭐 그렇게 운용하진 않지만 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문제냐? 만약 그게 문제라면 지금은 다른 은행들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단기로 빌려와 가지고 장기로 운용하는 건 맞는데 단기에서 예금을 한꺼번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자산들을 갖다가 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을 헐값에 팔아야만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게 SVB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잠깐 하면 네.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장기로 사들인 자산을 갖다가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게 문제였다는데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죠. 그러시죠. 지금 잠깐만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파란색 선이 예금이고 초록색 선이 대출입니다. 예금과 대출이 쫙 갈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저 빨간색 선 증권 투자는 빼고 파란색과 초록색의 괴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금은 넘치는데 대출은 모자랍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건 2000년도 이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상업은행들의 예금과 대출을 그려놓은 선입니다. 네. 빨간색 선이 예금을 그려놓은 선이고요. 파란색 선이 대출을 그려놓은 선입니다. 비슷하네요. 자, 보시면 네. 2008년도, 2009년도까지만 한번 먼저 보시죠. 네. 맨 앞에 부분에. 그럼 제가 잠깐 쓰면서 좀 말씀을 그러시죠. 드려볼게요. 칠판에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슬라이드를 한 번만 좀 이렇게 비춰주시죠. 네.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시면 요 구간을 한번 먼저 보시죠. 요 네. 구간을 먼저 보시면은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딱 요 시점을 전후해 가지고 빨간색 선은 크게 늘어나는데 파란색 선이 잘 안 늘어나는 몇 모습을 년도인가요? 보여요. 잠깐 보시면 09년도가 나오고요. 아,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죠. 예, 까만색 선이 여기 보여요. 요게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경기 침체, 요 코로나 때 경기 침체고요. 리세션. 그죠? 요게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고, 요게 닷컴 버블 직후의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 금융위기 때를 딱 겪으니까 갑자기 이 둘의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보면은 요거는요, 1975년도 이후에 그려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럼 1970년도 이후로 쭉 그려놓은 걸 한번 보시면 1970년도 이후에도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사실은 미미하네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많이 벌어지냐면 2000년도 이후에 조금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요게 2008년이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요 순간부터는 코로나 때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 차이가 벌어지는, 이 갭이 벌어지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그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SVB의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요게 예금이고 요게 대출이잖아요. 요 둘의 갭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 둘의 갭이 되게 그 파란색 선하고 초록색 선의 갭이 벌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뒤로 다시 가져와 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의 괴리하고 되게 많이 비슷하게 만나 있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거죠. 그럼 이게 비단 SVB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 모든 은행.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예금은 넘치는데 대출이 없으니까 이게 다 무언가 장기채를 했을 거고 그럼 금리가 올라서 장기채가 박살났으니까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이게 위기로 이어질 거야. 아 이거 아니란 얘기죠.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QE의 저주인 것 같아요. QE가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이 양적 완화가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2009년도부터 양적 완화가 처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020년도 요 코로나 때는요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 양적 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됩니다. 연준이 있어요. 연준이 먼저 금융기관한테 전화합니다. 금융기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너네 장기국채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기국채 사준다고? 왜냐하면 위기 때는요 국채보다는 현금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현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확보하려면 국채도 안 되니까 국채를 던지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황이라는 건 나 혼자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금융기관이 국채를 한꺼번에 던지려고 하잖아요. 안 팔릴 뿐더러 가격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그때 딱 나서서 연준이 얘기합니다. 너네 국채 우리가 사주고 너한테 현금 줄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브라보 한 다음에 뛰어와가지고 여기 그렇지. 있습니다 한 다음에 국채를 바쳤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현금을 찔러준 게 이게 양적 완화죠. 아하. 그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뭐가 생긴 거냐면 졸지에 현금이 생긴 겁니다. 그럼 현금이 넘치잖아요. 이 현금 넘치는 걸로 뭘 사냐면 다른 국채를 사거나 회사채를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런 자산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산을 샀지 않습니까? 그럼 자산을 이 금융기관들이 샀는데 이 자산을 매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 현금 생겼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현금이 생겼잖아요. 네. 현금이 많이 생겼겠죠. 이 많은 현금으로 무언가 다른 투자도 했겠지만 예금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금이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양적 완화로 푼 돈은요 예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러면 문제는 예금이 크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럼 은행들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산 시장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 시장은 뜨거운데 실물 경기는 안 좋죠. 그럼 설비 투자를 하려고 대출을 받는 사람은 그런 기업들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고용 시장이 안 살아나요.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jobless recover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안 살아나는데 이상하게 자산 가격만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실물 경제를 조금이라도 받쳐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금은 넘치는데 대출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돈이 자산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찾지 않고 어디를 찾게 되냐면 직접 금융시장을 찾는 거죠. 채권 시장을 찾거나 주식 시장을 찾거나 거기서 자금을 조달하지 굳이 은행에서 자금을 땡겨올 필요가 그렇죠.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양적 완화 때문에 예금이 크게 늘었고 대출은 많이 못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예금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 예금이 사이즈가 큰 예금이 많은 거죠. 사이즈가 큰 예금이 많이 늘었을 거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크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들이요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볼게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으면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 있는 예금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입니다. 제가 예금을 4천만 원 해놓고 있어요. 어느 은행이 불안하대 그러면 무서울까요? 아 예금자 보호 되니까 아유 됐어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거보다 금액이 커요. 5억이라고 해보죠. 그럼 어떨까요? 빨리 찾아야겠네. 뭔가 더 안전한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이 양적 완화 이후에 늘어난 게 뭐냐면 예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이 크게 늘어난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에 취약하냐면 뱅크런에 대해서요. 그 누구보다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 그렇죠. 이게 과거하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한 게 문제 아니냐. 장기채를 사들인 게 문제 아니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기채를 투자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장기채를 헐값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헐값에 왜 내몰리냐면 사람들이 예금의 인출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너진 은행을 보시면 SVB 있죠. SVB 은행은 법인 예금이 되게 많아요.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IT 기업들. 벤처들. 예금자 보호 한도 넘는 예금이
되게 많겠죠. 80%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FRB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FRB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예전에 저는 연준을 FRB라고 했었어요. 저도 이거 얼마 전까지 이걸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지 않습니까? 이쪽은 실리콘밸리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WN 고객들 있죠. WN 고객이라고 하면 PB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예금을 하세요. 거액자산가들. 예, 65% 이상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진짜 훨씬 더 일반 리테일 고객들보다 더 빠르게 튀어다닐 수가 있겠죠. 뱅크런에 민감하죠. 그렇죠. 굉장히 민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깐 볼게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면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그 질문을 받았어요. BTFP 같은, 이게 BTFP가 뭐냐면 은행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긴급 구제금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실상 양적 완화 아니야? 이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양적 완화는 아니고요. 이건 대출이에요, 대출. 자산 매입을 해준 거하고 대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산을 사준다는 거는 만기가 없잖아요. 대출은 만기가 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얘는 1년 만기예요. 1년 만기인데 1년 만기가 되면 연준 스탠스로 보면 이거 연장해주지 않겠냐 이거죠. 1년 계속 연장해주면 사실상 만기 없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인 거죠. 근데 이것도 다른 게 잠깐 한번 볼게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BTFP라는 건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근데 캐쉬가 모자라요. 너무 힘든데 집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캐쉬가 저한테 모자랄 정도면 다른 사람도 다 모자라거든요. 캐쉬가. 그럼 다 어떤 생각하냐면 이 집을 빨리 팔아서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아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리겠죠. 네. 왜냐면 모두 다 팔려고 하니까. 그렇지. 헐값이 되거나. 근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연준하면서 내려와요. 패드가 딱 내려오는 거죠. 연준하면서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너의 집을 사주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캐쉬 행복하겠습니까? 캐쉬가 들어오니까. 이게 양적 완화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요. 오, 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연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담보로 대출해 주마 이러는 거죠. 물론 좋은데 그래도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돈은 주는데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대출해 주세요 했더니 한 달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럼 한 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연장해 줄게. 그거 안 돼요 그랬더니 1년 해주마. 이게 BTFP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럼 쓸게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패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대신에 금리를 내야 이자가 있다. 이자율이 5%랍니다. 비싸다. 이건 5%죠. 사주는 게 좋네. 집담보 대출해 주는 게 좋나요? 그럼 이 5%의 대출을 땡겼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근데 어려운 은행이 땡겼어요, 5%에. 그럼 현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럼 5%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을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 현금을 지금 이거 쥐고 있어야지 살죠. 네. 예금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예금 그러니까. 인출이. 네. 그럼 무서우니까 후달리니까 계속 쥐고 있는 거죠. 그럼 이자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역마진이죠. 그럼 은행들이 수익성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면 금융시장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럼 바로 뭐부터 찍어 누르냐면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멀티플부터 깨기 시작하죠. EPS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럼 은행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은행의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왜냐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럼 이런 은행들이 주가가 폭락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걸 보면서 불안하구나. 그런데 저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넘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톡 튀어나가죠. 그래서 은행주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바로 뱅크런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팩웨스트도 퍼시픽 웨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예. 지금 고담시 되고 있더라. 고담시. 밤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예. 워낙 공실률이 많고 워낙 또 노숙자도 많고 마약에 취한 사람도 많고 도시 분위기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런가요? 이게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그런 쪽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은행들과 넘지 않는 은행들이 있을 거죠. 그 그렇죠. 예금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자산을 매각하도록 내몰아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는요. 사람들의 예금의 인출입니다. 그럼 예금의 인출 사이드로 보면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과 넘지 않는 예금이 있겠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세이프해요. 근데 이게 넘는 은행들이 되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 툭 튀어나가는 순간 이쪽이 한꺼번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그렇지.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그러면
결국에 해법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예금자 보호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래서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갖다가 여기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했던 문우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문우신이 왜 갑자기 나오지? 요번에 저기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어요. 밀켄 네.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네. 문우신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은행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행 위기가 끝나려면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갖다가 올려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 랜드 콜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연준에서 은행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무섭다는 사람 아니죠? 옛날에 되게 무서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왜 갑자기 등장했냐면 이게 저기 트럼프 행정부 때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이 방만하게 큰 자산을 사가지고 무너진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럼 이제 예전 전임자가 문제다라고 하니까 전임자가 등장해서 얘기한 거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의 핵심을 이해를 해라. 문제의 핵심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이 많다라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갖다가 올리는 방안이나 아니면은 선별적으로라도 몇 개 예금이라도 이걸 늘려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법인 예금에 대해서 특정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좀 많이 높여줘야 된다. 어떤 예금이냐면 당좌 예금 중에서 급여 통장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급여 계좌를 모아가지고 해서 급여를 주는 거. 만약 이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다면 그리고 은행이 불안하다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묶였을 때는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임대료 통장 같은 거.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몇 개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많이 올려주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 위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에 대한 영향은 예, 아주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게 나중에 풀려나갈 때는 예금자 보호 문제까지 좀 건드려 놓은 다음에 좀 풀리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는데요. 네네. 예, 영향이 중요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영향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부채 한도 상향 문제. 예.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거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네네. 오 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으세요? 이제 뭐 지금은 부채 한도 얘기는 워낙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만 좀 정리하고 네. 갈게요. 제가 쓰면서 좀 다시 좀 네. 말씀드리면 이 부채 한도라는 건 결국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부채 한도 문제를 바라볼 때 네. 이거는 결국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의 대결 구도지 않습니까? 그쵸. 이 둘이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미국에서 줄 돈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도 보면은 당장 그날에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돈을 받아야만 되는 초단기 채권 금리는 하늘에 떠 있고 그 이후 금리는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돈을 못 받은 일은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날의 지불이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이 되게 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부채 한도 문제가 만약 터지게 됐을 때는 이게 미국의 국채라는 게 전 세계 자산의 준거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도 미국 국채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금리가 P 붙잖아요. 플러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국채라는 준거 자산 얘가 중심이 되면서 프라이싱의 모든 자산이 일어나는데 이 준거 자산이 막 흔들리면 이러면 다른 자산들도 다 같이 흔들리면서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하나의 굉장히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고 옐런 재무장관도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위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기면은 결국엔 누군가 양보를 하겠죠. 모두가 그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양보하겠지. 모두가 양보하겠지. 네가 양보하겠지. 네가 양보하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해결돼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도 똑같은 방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브렉시트가 있었죠. 네, 브렉시트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 했는데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국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뭐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들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터지면 되게 큰 거라서 러시아한테도 안 좋고 우크라이나한테도 안 좋으니까 전쟁은 안 나고 교착 상태로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 거야가 대표적인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나버렸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나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결국엔 잘 해결될 거야 할 때 뜻밖의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리스크 정도가 저는 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합의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죠. 문제는 돈이 없어서 나타난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채 한도가 이제 합의가 된다면 합의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 이후에 애프터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다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잠깐 보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게 31.4조 달러일 거예요. 이 부채 한도에 도달한 게 올해 23년도 1월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국채 발행을 못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추가 국채 발행을 못 하니까 자금을 땡겨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미국이 뭐가 있냐면 TGA 계좌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는 건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쌈짓돈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쌈짓돈 계좌. 미국 정부의 쌈짓돈 계좌예요. 여기 얼마 정도 있었냐면 6천억 달러 정도 있었어요. 요 돈을 쓰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더 빼지를 못하니까 여기 쌈짓돈 계좌에서 돈을 쭉 빼면서 비상금 계좌에서 돈을 쭉 빼면서 요걸로 버틴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게 0이 되는 날 그날이 아마 6월 초가 될 거고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X데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X데이트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딱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데이트가 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쌈짓돈 계좌가 지금 얼마 남았냐면 한 600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쌈짓돈 계좌는 다시 채워야죠. 그죠? 그리고 지출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빚을 못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 발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올해 9월 달까지 1조 달러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되고 연말까지는 1.5조 달러 정도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그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그럼 시중에 돈이 모자란데 국가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자금을 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단기에. 예. 그것도 6월에서 9월까지. 그럼 이거는 뭘 좋아지네. 만들어내냐면 단기 금리하고요.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장단기 금리를 공이 끌어올리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영향이 조금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뒤에 제가 그 금리에 대한 영향은 이것보단 딴 게 큰데 연준 영향이 좀 큰데 그거는 연준 쪽 말씀드릴 때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장기적인 영향이 뭐가 있을까라고 잠깐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영향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요. 2011년도 7월 달에는 공화당이 좀 많이 밀렸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마치 미국 경제를 담보로 해서 자기들이 떼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공화당이 욕을 엄청 먹고 합의를 해줬어요. 누구 긴그리치인가? 그때 당시가 맥코넬 있었을 때 맥코넬인가? 그때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엄청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11년도 7월이었거든요. 공화당이 이번에는 메카시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딱 4월 달부터 뭐 했냐면은 미리 1.5조 달러 한도 올려줄게. 대신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식으로 예산안을 짜. 이렇게 오퍼를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에 열려 있어. 우리도 이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 언제든지 웰컴 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떼쓰는 느낌이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데 이게 로지컬리 맞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네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예산 줄여야 돼. 근데 예산을 줄이는 걸 어떤 예산을 줄이려고 하냐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이 있어요. 무조건 써야 되는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거든요. 그 재량 지출 중에서 국방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비국방을 쓰라는 건데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갖다가 돈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에 대선인데 무력화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핵심 정책들이. 안 되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화당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간에 통과가 되잖아요.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 줄게 되고 이게 정부 지출을 갖다가 줄여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네요.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은 지금 금리를 5%까지 올리면서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도 돈을 못 풀고 연준도 돈을 못 푸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돈을 풀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냐면 은행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 누워 있지 않습니까? 지금 SVB 사태 때문에 다 이제 복지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제의 자금 공급이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아주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자 보시죠. 이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1.5조 달러를 놀린다고 해볼게요. 근데 올해 내년에 미국 재정 적자 예상이 한 2조 달러 가까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금방 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 이게 한 2년에 한 번씩 오는 이벤트 같았는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빚은 많은데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자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자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채 한도가 조금 올려주더라도 금세 메워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 잘못 걸리면 내년 중반 정도면 또 부채 한도 문제 또 나와요. 그럼 이제 부채 한도 문제만 갖고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 여기 안 되겠다 이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미국에 대한 투자 있죠.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흔들어 놓을 수 있죠.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투자에 대한 신뢰감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감이 낮아지면은 사실 네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이에 또 중국이 그 틈을 쭉 파고 들어가지고 네. 뭐 페트로달러만 있어. 페트로 위안도 좀 해보지. 그래가지고 뭐 사우디랑도 뭐 한다 그러고 네네. 뭐 이란도 화해시키고 브라질이랑 또 뭐 예. 교차해서 뭘 한다 그러고 그래서 달러 패권이 이거 슬슬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네네네. 네. 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능성 없다? 예를 들어서 위안화와 같은 다른 통화들의 힘이 좀 더 포지션이 늘어난다. 오케이.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이거는 나도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잠깐만 좀 보시죠. 예. 이게 달러 패권이잖아요.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요인이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을 갖다가 동결시켜 버리거든요. 그건 압류예요. 러시아가 전 세계 6위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6,500억 달러 정도 있거든요. 이 중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4천억 달러만큼은 달러 자산으로 해서 미국에 있다고 하고요. 2,500개 정도는 뭐 금이라든지 기타 통화나 다른 자산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다 해볼게요. 요게 동결이 된 겁니다. 4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인데 4,250억이거든요. 와, 엄청난 금액이 한 방에 동결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상 누가 긴장감을 느끼게 되냐면 만약에 중국이 만약 동결이 된다면 중국은 얼마 정도 있냐면 3조 2천억 달러가 있어요. 3조 2천억 달러가. 그럼 이 중에 예를 들어서 2조 달러 정도가 달러로 있고 1.2조 달러가 디아더스로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것들로 있다. 이거 압류걸 이거 동결하면 와 이건 우리나라 GDP보다 크거든요. 우리나라 GDP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기술 분쟁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중국 당국에서요. 실제 미국에 갖고 있는 자산들이 어떤 건지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이 지금 미국채 보유국으로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미 일본한테 그 지위를 넘겨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많이 1조 달러가 팔았다는 많이 넘었는데 지금은 9천억 달러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이거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럼 중국이 줄이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바라볼 때에도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고 중국하고 잘못 교육을 하다간 아차하면 이거 다 뺏기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죠. 위안화도 좀 사고. 그렇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거는 오펙 플러스하고의 갈등이죠. 이게 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보면은 약간 이 외교에서는 조금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동에 대한 패권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중동 국가들 중에 특히 사우디하고도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중국이 중재해가지고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악수했다는 얘기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제가 영어로 번역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가운데 있는 중국 사람이 예. 진짜 중국 사람인가 싶어요. 원래 미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많이 놀란 게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선호하면서 그렇죠. 약간은 좀 화석 연료를 좀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왕따라고 하는 좀 그렇고 약간 좀 소외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가 느끼는 좀 부담감도 컸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트로달러를 쓰고 있는 거니까 모든 원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만 결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아마 많이 느꼈겠죠. 그럼 요건 이제 뭘 자극하게 되냐면은 페트로 위안을 왜냐하면 중국은 이 위안화를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살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달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요들 있죠. 요렇게 좀 이제 줄어드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이제 그 의구심이 좀 생겨나고 위안화가 그 빈틈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는 건데 이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엑스터널러티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이제 엑스터널러티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외부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의 가치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나라의 금리가 얼마나 높냐,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성장하냐 이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라는 건 국제 통화지 않습니까? 국제 통화인 만큼 달러라는 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쓰여요.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인도하고 한국하고 교육을 해보면 교육을 할 때 루피아라든지 원화끼리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렇죠. 미국이 없는 곳에서 달러를 사는 수요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달러 투자할까 하면서 미국하고 아무런 교육 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달러 집에 사죠. 뭐 대부분 장로에 그렇죠. 가면 달러 뭐 몇천 달러씩 있지 또 그렇죠. 은행에도 달러 예금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널리 쓰이면 쓰일수록 그 수요가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품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품이 뭐냐면 50만 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동원 회장님 당첨입니다 하시고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50만 원을 드렸는데 딱 열어보니까 상품권인 거예요. 문화상품권. 그럼 뭐 기분이 예, 좀 기분이가 좀 그렇죠. 그렇지. 예, 뭐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느낌이잖아요. 그 순간 할인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50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책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그 순간에 있어야 50만 원의 밸류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얘는 그러지 않은 데에서는 밸류 발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50만 원 현금 드리면 좋아하실 거고 만약에 달러로 드리면 센스 있잖아요. 그렇죠. 센스 있는데 여기 500불이야. 예, 그렇죠. 이거 하면서 야. 이제 이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쉽게 못 쓸 것 같은데요.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기분이 외부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쓰려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야 되잖아요. 국제 통화는 널리 퍼져 있어야 되죠. 이게 하나의 딜레마예요. 잠깐 볼게요. 이게 잠깐 보시면 전 세계가 쓰는 국제 통화가 되려면 첫 번째는 신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널리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성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신뢰가 높아지려면 그 국가가 그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무역 적자를 겪으면 안 되죠. 적자국에 무역 적자를 계속 겪으면 그 신뢰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널리 쓰이려면 화폐가 많이 발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국가는 무역 적자를 크게 겪어야죠. 내가 물건을 사면서 해외에 퍼뜨려야 이 돈이 널리 돌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통화를 쓰는 국가는요. 무역 적자를 겪어서는 안 되지만 무역 적자를 겪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죠.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수능 시험에 나와요. 이 문제가 이 지문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나왔었어요 한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엄청나던데요. 우리나라 고3들이 지금 저 고3 때 못 풀었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잠깐 보시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널리 쓰이려면 무역 적자를 겪어야 되고 신뢰가 넘치려면 무역 적자를 겪으면 안 되고 지금 중국은 어떤 국가냐면은 흑자국입니다. 적자를 겪으려면 이 나라가 소비 대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소비 대국이라고 하기엔 되게 어렵죠. 그리고 무역 적자를 거쳐야 되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대규모 무역 적자를 겪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에서 자본 유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만 더요. 두 번째는 오케이. 그럼 위안화를 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첫 번째는 대안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통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을 어려운 말로 영어로는 비히클이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 그냥 굳이 번역하면 금융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어마어마한 달러를 갖다가 쟁여놓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처럼 4천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거 그럼 캐시로 지하에 박아놓을까요? 안 되죠. 이걸 가지고 무언가 운용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갖고 뭐 투자 상품 가입하려고 하면 쉬운데 달러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찾으면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미국에 가면은 넘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위안화를 받으면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글로벌리도 별로 없는 게 중국은 금융시장이 아직 폐쇄돼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이 되게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럼 금융시장 개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얘기하는 게 쌍순환이라고 해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로 성장하자는 게 1번. 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개방을 서두르자가 2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로 성장하자. 금융시장 개방하자. 비이크를 만들어주자는 저 얘기잖아요. 위안화 국제화하자는 얘기네. 근데 만약에 소비를 늘리면 무역 적자가 커지겠죠. 그 상태에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 자원 유출. 그렇죠. 그러니까 개방을 한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오길 바라는 건데 돈이 나갈 수도 있죠. 문을 연다는 거는. 이게 이제 딜레마겠죠. 사실 그래서 15년도에 중국이 한번 요구하려고 하다가 시진핑이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요구하려고 하다가 15년도 16년도에 그 후강통하고 금융시장 개방하려고 후강통으로 문 열었다가 한번 크게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도 되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기축 통화라든지 국제 통화는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안화 씁시다 이게 아니고요. 널리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참 독특한 게 양적 완화를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달러가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그렇죠. 공급이 이렇게 많으면 같이 떨어진다. 그렇죠. 달러를 너무 많이 푸니까 그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주저앉는다. 그런데 막상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양적 완화를 하면 더 많이 풀렸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구하기 쉬우니까 달러 빚을 더 많이 냈어요. 그럼 그만큼 달러에 더 흠뻑 젖은 거 아닐까요? 그럼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외부성.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흠뻑 젖어 있잖아요. 어려워지니까 다들 달러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달러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상환하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킹 달러 보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외부성하고 연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중국의 위안화가 포션을 늘려간다. 저는 오케이. 근데 얘가 뭐 한꺼번에 뒤집어 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사나 뭐 글들은 그렇게들 많이 쓰더라고. 아, 네네. 됐다. 아, 네네. 그리 쉽지 않다. 네네. 그러나 아마 그 대안으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은 점점 올라가지 않겠나 네네네. 생각 드네요. 네네. 자, 이왕 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원 달러 환율 어떤 동향입니까? 뭐 1,400원 가는 것처럼 쭉 올라가더니 조금 안정된 것 같은데 그래도 스틸 1,300원대 초중반이죠? 아, 네네. 일단 좀 간단하게 이제 환율의 움직임을 한번 잠깐 보시면 예. 잠깐만 한번 정리 좀 해보죠. 잠깐 슬라이드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수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저기 기준금리가 나스닥이 아니라 달러원 환율과 미국 기준금리인데 잠깐만 보시면 22년도 1월 달부터 그린 거고요. 파란색 선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빨간색 선이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잠깐 보시면 야, 같이 올랐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일관 딱 보면 일견은 그냥 환율 설명이 너무 쉬워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매력이 높아지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가 강해지게 마련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잠깐 보시면 이게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마다 탁 튀잖아요. 환율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환율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요.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게 뭐지? 뭐 이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잠깐 보시면 이게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금융시장은 미래를 보여주진 않거든요. 금융시장이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무언가 투자를 할 때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재건축에 투자한다고 하면 헌아파트를 너무 사랑해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이 헌아파트가 눈에는 지금 헌아파트로 보이지만 미래에는 새 아파트로 바뀔 거라는 그 기대가 있어서 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이게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프에서도 보면 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프에는 미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높지만 올해 11월부터는 금리가 내려올 거야. 내년도 11월까지
2% 인하할 거야 이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음. 그럼 여기서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선반영이라고 하니까요. 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선반영을 하는데 이게 참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미래에 있는 이슈라고 해서 동일한 시점에 있는 걸 동일하게 땡겨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보시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피벗 있잖아요. 이 피벗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받고 지금 너무나 많이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 오매불망 모두가 기다리는 건 빨리 오길 바라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그럼 잠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뭐가 있냐면 어떤 뭐 로또 청약이 있다고 해보죠. 로또 청약이 있는데 3일 후 오전 9시에 오픈한답니다. 언제 가서 줄 서 있어야 될까요? 이날 새벽? 아니죠. 오늘 가야죠.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도 장사진 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피벗이라는 게 너무나 맛있는 사탕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을 일을 최대한 앞으로 땡겨오겠죠. 먼저 가야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먼저 먹을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 강한 피벗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환율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옵니다. 실제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올해 6월이죠. 다음 달입니다. 올해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라고 봤었어요. 연초만 해도. 올해 6월부터 금리 인하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24년도 11월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200bp 인하, 2% 인하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그 질문도 있어요. 미국 금리가 5.0이고 우리나라가 3.5인데 왜 돈이 안 빠져요? 내려올 거니까요. 빠르게. 그게 환율이 내려오는 원리하고 돈이 안 빠지는 그러네요. 원리하고 되게 만나 있지 뭐 않습니까? 왔다 갈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가 요건 뭐예요? 이건 뭘로 설명할 거죠? 이 얘기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6월에 원래 인하가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23년도.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로 바뀌었냐면 12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1월 인하로 봤거든요. 사실은 한 달 전쯤에 9월 인하로 봤어요. 계속 밀려오죠. 그게 뭐냐면 아파트 재건축할 줄 알고 미리 샀는데 올해가 아니래 이 얘기 나오는 거죠. 조합장선거 다시 해. 이 얘기죠. 내년 말이래 이 느낌이죠. 근데 또 시간이 있는데 내후년이래 안 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피벗이 늦는데 하면서 뛰는 거죠. 예. 예, 그거 되게 많이 만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환율이 더 띄워줘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뜁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뛰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은 좀 제어하는 방안들이 좀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현재는 팽팽하게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뒤에 연준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될 텐데 네. 만약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민한다든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매파적으로 나오게 됐었을 때는 환율이 조금은 더 뛰어 올라갈 요인들이 좀 그렇군요.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 얘기를 조금 네네. 해줄 거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연준과 이른바 시장과의 괴리 네네. 이런 게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와 네네. 연준의 속내가 네. 조금씩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어디로 네네.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네네.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최근 연준에서 나오는 이슈들 네네. 몇 가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어차피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두 가지 괴리가 존재합니다. 잠깐 보시죠. 첫 번째는 시장 대 연준입니다. 이 괴리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벗이 시작됐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9%였던 인플레이션이 5%까지 내려왔거든요. 4.9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4%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거 더 내려오면은 조만간 2% 간다. 그냥 Y 꼴 X 그냥 그 그래프로만 보면 요거 1년 만에 4% 내려왔거든요. 그럼 3%만 더 내려오면 되잖아요. 9개월이면 3% 더 내려오죠. 그럼 지금이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9개월이면 내년 1, 2월? 그럼 금리 인하 해도 되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피벗이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요. 연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월 의장부터 이거는 모든 위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연내 금리 인하 정말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월이 얘기하죠. 최악의 상황일 때만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 왔으면 좋겠다. 금리 인하하게.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오를까? 성장과 금리를 같이 보셔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성장이 더 크게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 초반에는요. 금리 인하했는데도 시장이 미동도 안 해요. 계속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무제한 양쪽 하나로 성장 주저앉는 거 이상으로 금리를 잡아내리니까 네. 이때부터 말아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최악의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최악의 상황이 와야지 금리를 인하하지.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진짜 뭐 금융 시스템 위기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막 시장이 너무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냥 설명해드리기 좋게 지난주 버전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한 2주 전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11월부터 인하에 들어갈 거고 200bp 인하할 겁니다. 2%. 이게 연준 피벗의 키입니다. 근데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올해 인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시장에서는 뭘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죠? 일단 첫 번째는 금리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거라고 보고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은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연준은 이걸 갖다가 이거 녹록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9에서 5로 내려오는 거하고 5에서 2로 내려오는 거는 레벨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뭐가 똑같냐면 시험 점수로 따지면 20에서 70 올리는 거고 70에서 100 올리는 거고 똑같아요. 20에서 70 올리는 게 어려울까요? 70에서 100 올리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 보이는데. 둘 다 어려운데 굳이 따지자면 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답을 하셔서 이거 30점 올리는 게 훨씬 어려운 게 네. 얘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만 남지 않습니까? 물가에도요. 변별력이 있는 애들을 스티키라고 합니다. 임금이 여기에 들어가죠. 임금은 한 번 올라오면 내려가질 않거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물가인데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국제유가 급락 나오죠. 부동산 가격 급락 나오죠. 주가 폭락 나오죠. 짜장면 가격 급락. 약간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짜장면 폭락?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가스 급락. 라면 급락. 네, 그렇죠. 조금 어색하잖아요. 왜냐면 네. 그런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질 않지 않습니까? 떨어지더라도 약간 조절? 뭐 이렇게 되죠. 임금 폭락.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뭐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임금 삭감을 한다든지 임금 동결을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임금 폭락이라는 건 없죠. 근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실업 급증 이런 건 있죠. 그런 건 있죠. 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질 않죠. 잘. 음.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오면 떨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임금을 한 번 올려주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만큼 주고 내후년에도 이만큼 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하고는 이 물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낙관적이고 시장은 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 피벗에 대한 괴리가 있는 겁니다. 시장은 피벗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누구나 다 기다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그럼 재건축을 하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조금 더 빨리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느낌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환자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빨리 퇴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회진할 때 물어보는 거죠. 언제쯤 퇴원해요?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확답을 안 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보시죠. 근데 그때 전화가 와요. 친구가. 너 언제 나오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되게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준 내에 있는 비둘기파. 예, 갈등입니다. 아, 둘인데 지금 매파. 연준 내에서 약간 좀 이슈가 있는 게 이 비둘기파가 있고요. 그다음 매파가 있습니다. 비둘기파에는 누가 있냐면 그 유명하신 파월 형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존 윌리엄스부터 시작해서 네. 연준 내에 있는 이사급들, 높은 사람들이. 예, 그렇죠. 높은 분들은 다 거의 여기 많이 속해요. 비둘기파. 네. 비둘기파는 뭐냐면 이제 다 왔다.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보는 네. 입장이고 매파는 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잠깐 볼게요. 그럼 비둘기파에서 얘기하는 논리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둘기파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너희들도 알다시피 은행이 불안하지 않니?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굳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회피해질 수 있어. 긴축 효과가 저절로 생겨. 예. 그러니까 은행이 무너지는 것들이 긴축을 시켜주는데 우리까지 긴축을 하면 이건 과도한 긴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신중해야 돼. 요게 1번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 우리가 다음 기대하는 거는 임대료 관련된 게 내려올 텐데 임대료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바로 안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장만큼 낙관적이진 않지만 매파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그러네.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 5%를 끌어올렸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금리 올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라서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불안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기다려보자. 오버하지 마. 얘기하는 게 비둘기파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냥 들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저처럼 이제 이 팔랑귀는 들을 때마다 듣는 사람들마다 맞네 이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매파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게 다 그럴싸해요. 매파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매파 중에 매파라고 하는 블라드 이 형님이 계시고요. 블라드 계시고 그 여기 카시칼이 있고 그다음에 로리 로건이나 이제 몇 분 계십니다. 벌써 한 5-6명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 잠깐 보시면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블라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블라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딱 그거죠. 첫 번째는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은행 위기는 과장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이걸 과장해서 바라보고 있다. 이게 뭐 신용 긴축을 만들면서 물가를 끌어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얘기 까는 거죠. 효과가 있다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 까는 거죠. 물론 약간은 있겠지만 크지 않다. 실제 나타난 게 없다. 근데 요거 이제 블라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좀 놀란 게 이분이 있어요. 댈러스 연은 총재 중에 로리 로건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 로리 로건이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좀 조금 의외였던 게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6월 달에 여태까지 나오는 데이터만 보면 6월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뉴욕 연은에 있었던 분이에요. 뉴욕 연은에서 이 트레이딩 데스크를 담당했었거든요. 단기 금융시장.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다 보니까 연준이 양적 긴축을 했었거든요. 그때 양적 긴축을 하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의 지준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중은행들의 지준금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나타났는데 그게 레포 사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저기 여기 3% 나가지고 한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이게 결국에는 원인은 은행들의 현금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문제거든요. 이 레포 사태 때 이거 진두지휘에서 선두에 서가지고 해결한 사람이 로리 로건입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중에서 연준 위원들 전체에서 단기 금융 시장에 대한 의견을 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이 문제가 이 지준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은행 시스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은행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건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쪽에 대한 내용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금리를 더 올려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 위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로건이 추가가 됩니다. 로리 로건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 위원들 한 분 한 분의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블라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긴축을 해야지 언제 하냐? 왜 지금 해야 되지? 지금 실업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으니까 사상 최저 실업률이니까 금리를 올리더라도 견딜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 같죠. 왜냐하면 허약해졌을 때보다는 지금 괜찮을 때 올려놔야 나중에 올린 만큼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총알은 이럴 때 확보해야죠. 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이제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제 블라드가 얘기하는 거는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견딜 수 있을 때 해놔야 된다. 그리고 튼튼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험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다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몇 년도였지? 마찬가지로 19년도에 2019년도. 뭘 했냐면은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해요. 맞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미리 인하해 두겠다고 해서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해요. 그래서 이때 보험적 금리 인하를 얘기할 때 선두에 섰던 사람이 블라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적 금리 인상 얘기를 할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사람 이약 물었는데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게 50bp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정도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로직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인플레이션도 첫 번째 건 까인 거잖아요 이미. 그럼 인플레이션 이게 임대료까지 내려오면 안전해질 거 아니야. 안정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제 이제 월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매파의 거두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이분도 연준 이사인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지금 임대료가 내려오는 것 같지만 만약에 지금 분위기처럼 만약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임대료 인하가 요즘 보면은 시장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다시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씩 끓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다시 뛰면은 임대료를 다시 밀어 올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물가 안정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깐 거죠.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이게 장기화됐을 때 되게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장기화가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고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볼게요. 이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시카리가 등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카시카리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카시카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카시카리가 이분이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 이분이 이제 뭐 하셨던 분이냐면 08년도 금융위기 때 리먼 파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가이스너가 재무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행크 폴슨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실무진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카시카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대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면은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버린 물가도 있고 올라버린 금리도 있으니까 실물 경제는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저앉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준 때문에 단기 금리는 높은데 실물 경제가 주저앉으니까 장기 금리는 낮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화된다는 얘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화됐을 때는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장기화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은행이 심각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행 걱정하시면 물가 잡아야 돼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 와, 똑똑한 사람은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하는데 똑똑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저기 신문 기사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만 잠깐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카시카리 총재가 발언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일부 신호들이 보이지만 여전히 고물가가 지나치게 오래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장기간 고물가와 그에 대응한 긴축이 지속된다. 연준의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밑에 보세요. 카시카리 총재는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한 긴축 정책이 은행권에 가하는 부담도 경계하고 있다면서 일드 커브가 이게 일드 커브가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에서 보통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기고 이게 장기면 여기 장기가 내려와 있잖아요. 이 역전이잖아요. 일드 커브가 역전돼 있는 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다면 은행 시스템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 이 기사 듣고 와, 이 사람 천재인데? 처음에 얘기했던 SVB 네. 그 은행이 겪었던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얘기하고 만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시면 블라드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 거죠. 기대하지만 원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더디다.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게 보험적 금리 인상이죠. 이 문장 보고서 제가 19년을 확 떠올렸어요. 기시감이 드네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주한 주요 리스크는 70년대에 그랬듯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거나 다시 오를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9%였던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오면 해결 이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는 그냥 이렇게 가나요? 그게 아니라 잘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언제 2% 가요? 스티키하니까 빨리 내려가요? 늦게 내려가요? 이거만 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내려오고 나면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영원히 빠이빠이. 문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70년대예요. 70년대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았던 게 아니라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걸 반복해요. 이건 10년 갑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고질병은요 특성이 있습니다. 치료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치료가 되더라도 다시 도죠. 재발할 수 있죠.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따지면 쉽게 안 내려올 뿐 아니라 내려오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이번에 뉴욕 갔을 때 네네. 하워드 막스 회장을 만났잖아요. 네네.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읽어봤어요? C 체인지라고.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메모를 썼는데 예. 그게 C 체인지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제가 예. 보내드릴게요. 네네. 근데 이게 그 C 체인지를 굳이 번역하면 상점몇 개 아니에요. 아 예. 근데 저한테 인터뷰할 때 보여주더라니까. 내가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1980년도 12월에 자기 이자 비용이 22.25%였다. 네. 그 자기 네 맞아요. 액자에 예. 넣어놨더라고. 예, 그때 20%였죠 기준금리가. 예. 그 자기 대출금리 네네. 22.25%. 네, 그 정도 나왔겠죠. 근데 딱 정확히 40년 후인 2020년 4분기 12월에 2.25였다. 네네. 2000bp가 내린 거야. 네네. 2000 베이스 포인트. 네네. 20%.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야,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4, 5% 이렇게 돼 있지만 다시 2%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액자에 넣어놓으세요. 네, 그리고 11월 올 때 갖고 오세요. 방송에 내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야, 금리가 옛날처럼 그냥 0%에 수렴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아 네. 그런 얘기를 예? 예. 50년, 53년 베테랑 채권맨이 얘기를 하더라고. 요번에 저기 오렌 버핏 가셨었잖아요. 네. 근데 버핏이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뭐냐면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은 아닐 것 아, 같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그런 얘기했죠. 저는 그 얘기를 딱 보면서 네. 뭔 거가 했는지 버핏이 했는지까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지머니죠. 쉬운 돈에 의존해가지고 맞아요. 자산 가격이 뛰는 네. 이런 행운을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네. 거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걸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자산 시장에 주는 함의가 뭘까? 요거를 좀 한번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 연준 위원들이 먼 미래를 보면서 참 많은 경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까 아니면 언제 내릴까 뭐 이런 얘기 200bp 내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확실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되는 거는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느리게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많이 약하게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피벗에 대한 테이블은 11월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2% 인하예요. 그게 피벗의 선물 세트거든요. 근데 진짜 아주 큰 자산 시장의 하락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한 거대한 이벤트 이런 게 아니라면 연준은 금리 인상의 시점을 시장이 기대하는 11월보다는 늦출 것 같고요. 의사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나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 뒤에 내보낼 것 같고요. 그때 보자 그랬지. 내보낸다는 그렇죠. 얘기는 안 했지. 그렇죠. 그리고 2% 낮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리를 그거보다는 덜 낮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월 달에는 아까 전에 반박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효과를 보자. 그래서 월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과 봅시다. 그래서 한두 달 내에 그 효과가 어떤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6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동결을 할 때 포우즈라는 게 있습니다. 포우즈는 멈춰서는 거죠. 동결. 일단 중지. 그렇죠. 근데 스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상을 한번 스킵하고 간다는 얘기겠죠. 스킵이냐 포우즈냐로 둘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파는 포우즈를 얘기하고 있고 매파는 스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건너뛰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서 만약 비둘기파가 말하는 게처럼 물가가 안정되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물러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둘기파의 논리가 힘을 잃어버리겠죠. 야, 아니 은행 위기 온다면서 물가 안정된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래도 뭐 비둘기파나 매파나 다 피니시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피벗도 아니고.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올해 6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9월로 11월로 늦어졌잖아요. 지금 오늘 현재로 보면은 12월로 또 늦춰졌습니다. 네. 12월 이날 보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 예. 내년 11월에는
원래 2% 인하를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1.5% 정도 인하될 걸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시장이 시간이 막시 옵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현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씩 그 네. 기대가 희석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상이몽의 괴리가 어느 정도는 좀 좁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리스크 요인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요. 마켓을 해석해 보자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그냥 명쾌한 논리와 아주 그냥 깔끔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가서요. 미국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한국의 우리 3프로 TV 구독자 분들이 신한은행 오건용 부장을 비롯한 여러 분석가들의 입을 통해서 제임스 블러드, 로리 로건, 또 카시카리, 또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총재들의 발언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투자에 참고하고 있다 얘기했더니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You kidding me? 그렇죠. I can't. Why? 그래서 제가 사실 속으로 이거 좀 과잉이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일정한 수준의 과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에서 한 30등 하는 분들이 1등을 하려면 과잉해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 과잉의 시간을 쭉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우리에게 지식을 넘는 지혜를 주고 또 그 지혜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굉장히 현명한 낚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건영 부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도 더 즐거운 과잉의 세계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